30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상처가 있다. 매일 아침 화장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공허함이 그것이다.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사는 65살 박민정. 주변에서는 성공한 사업가,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산다고 말한다. 하지만 화려한 외관 뒤에 감춰진 내 진짜 모습은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사는 한 여자일 뿐이다. 30년 전 도쿄 여행 중 5살 딸 지은이 내 손을 놓고 사라졌다. 혼잡한 신주쿠역, 단 몇 초의 실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정신없이 뒤를 돌아봤을 때 지은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의 기억은 선명하게 각인되어 매일 밤 악몽처럼 나를 찾아온다. 지은의 빨간 원피스, 머리에 꽂은 노란 나비 머리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곰인형까지. 귀국 후에도 나는 일본에 남겨진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던 이유도 딸을 찾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실종 신고, 제보 확인, 방송국 접촉까지 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 하지만 30년간 단 하나의 단서도 찾지 못했다. 처음 10년은 매달 일본으로 날아갔다. 지은이 사라진 신주쿠역을 중심으로 도쿄의 구석구석을 뒤졌다. 가능한 모든 고아원과 입양기관을 찾아다녔지만 지은과 같은 특징을 가진 아이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현지 경찰들도 처음엔 적극적으로 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관심도 식어갔다. 다음 10년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흔들렸다. 일본에서의 수색 범위를 넓혀 가나가와현, 치바현까지 확장했다. 한국에서도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결과는 늘 같았다. 공허함과 무력감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 10년 나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제 지은은 35살이 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어쩌면 누군가의 엄마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가끔은 지은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딸을 찾고자 하는 희미한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대리석과 유리로 지어진 내 집은 넓고 화려하지만 따뜻함이 없다. 이 집에는 지은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지 않기 때문이다. 벽에 걸린 명화들과 값비싼 가구들도 내 마음속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다. 낮에는 사업에 매진하며 잊으려 노력하지만 밤이 되면 오히려 그리움은 더 짙어진다. 30년간의 찾기와 기다림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젊고 희망찼던 35살의 나는 이제 주름진 얼굴과 지친 눈빛의 65살이 되었다. 사업적 성공은 이루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은 떨쳐버릴 수 없다. 오늘도 나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지은과의 사진을 본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지은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세월은 야속하게도 흘러갔다. 처음 지은이 사라졌을 때는 희망이 넘쳤다.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어리석은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날이 지나고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며 그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초기에는 일본 경찰의 태도도 적극적이었다. 외국인 어린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에 신주쿠 경찰서는 특별 태스크포스까지 꾸렸다. 역 주변 모든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했다. 그러나 문제는 신주쿠역의 하루 이용객이 수십만 명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혼잡한 인파 속에서 작은 아이가 누구에게 이끌려갔는지 혹은 혼자서 어디로 걸어갔는지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3개월이 지나자 경찰의 열의는 식기 시작했다. 일본어가 서툰 나는 통역을 통해 의사소통을 했지만 점점 그들의 표정에서 체념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점점 공허하게 들렸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일본에 임시 거주지를 마련했다. 한국의 사업은 동업자에게 맡기고 오직 지은을 찾는 일에만 전념했다. 매일 아침 신주쿠역에서 시작해 도쿄 곳곳을 돌아다녔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모든 5살 여자아이들을 유심히 살폈다. 가끔은 멀리서 지은과 비슷한 아이를 보면 심장이 멎을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지은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겪는 실망감은 나를 조금씩 무너뜨렸다. 1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권했다. 여기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 내 아이가 어딘가에 있는데 그 아이가 엄마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포기할 수 있었을까? 2년이 지나자 경제적 현실이 나를 강타했다. 저축은 바닥을 드러냈고 더 이상 일본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 눈물을 머금고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사업에 더욱 매진했다. 더 많은 돈을 벌어 다시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렇게 30년의 시간이 흘렀다. 희망은 점점 절망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매달 일본을 방문했지만 점차 분기에 한 번, 반년에 한 번으로 빈도가 줄어들었다.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나를 괴롭혔다. 마치 지은을 2번 버리는 것 같았다.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지은의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다. 6살, 10살, 15살, 20살. 그렇게 지은은 내 상상 속에서 자라났다. 그녀의 첫 입학식, 첫 졸업식, 첫 연애, 대학 입학까지 모든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다.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픔이 줄어들 거라고 했지만 그들은 몰랐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아픔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을. 특히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살아있을까? 행복할까? 나를 기억할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기도 했다. 받아들임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럴 수는 없었다. 내 심장이 뛰는 한 지은을 찾는 일은 계속되어야 했다. 나는 점점 냉정한 사업가로 변해갔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차가운 사람이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얼음 여왕이라 불렀다. 그들은 몰랐다. 내 안에 있는 얼음은 딸을 잃은 슬픔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도시의 번잡함과 사업이, 압박, 그리고 끝없는 그리움이 나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다. 나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홀로 시골로 떠났다. 잠시라도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도시를 벗어난 지 2시간,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콘크리트 건물들 대신 푸른 농과 밭이 눈에 들어왔다. 계절은 이미 초가을로 접어들어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몇 년 전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경기도 외곽의 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지만 이번 주말만큼은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자 더욱 한적한 풍경이 나타났다.
별장은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통유리창 집이었지만 주변의 자연과 어우러져 이질감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신선한 공기가 폐부를 가득 채웠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청량함이었다. 짐을 풀고 집안을 둘러보았다. 관리인이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놓았는지 깨끗했다. 넓은 거실 창문으로는 작은 마을이 내려다 보였다. 먼 산줄기와 그 사이로 굽이치는 강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파왔다.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근처 마트를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마을로 내려가 식당을 찾기로 했다. 차를 타고 10분 정도 내려가자 작은 마을 중심가가 나왔다. 낡은 이발소, 구멍가게, 그리고 몇몇 음식점들이 있었다. 그중 고향밥상이라는 허름한 백반집이 눈에 들어왔다. 네온사인 하나 없이 단지 작은 간판만 걸려있는 수수한 외관이었다. 차를 주차하고 들어가자 이미 몇 테이블이 손님들로 채워져 있었다. 대부분은 농사일을 마치고 온 듯한 늙은 남성들이었다. 그러나 구석 테이블에는 몇몇 외국인 노동자들도 보였다. 어서 오세요.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는 창가 쪽 자리를 선택했다. 메뉴판 없이 오늘의 백반만 제공하는 곳이었다. 주인이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오늘은 된장찌개에 제철 나물 반찬 나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이자 주인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다. 도시의 화려한 식당들과는 달리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였다. 벽에는 상과 들판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때 주방에서 한 여성이 나왔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한국인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약간 어색한 걸음걸이로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음식을 서빙하고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 테이블에 음식을 내려놓자 그들이 웃으며 무언가 말을 걸었다.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짧게 대답하더니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내 앞에도 음식이 놓였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신선한 나물 반찬들이 작은 접시에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평소 비싼 요리를 먹던 나였지만 이런 소박한 한 끼가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았다. 천천히 식사를 하는 동안 내 시선은 자꾸 그 선글라스를 낀 여성에게로 향했다. 흰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 다른 종업원들과 달리 그녀는 말수가 적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익숙하지 않은 듯한 몸짓이 눈에 띄었다. 식사를 마칠 무렵 문득 그 여성이 주방에서 나와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내 귀에 익숙한 언어가 들려왔다. 일본어였다. 그녀는 유창한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다가 밖으로 나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일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여성이 이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다는 것이 갑자기 궁금해졌다. 물론 세계화 시대에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걸어가는데 그녀가 다시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선글라스를 벗었다. 내 심장은 그 순간 멈춘 듯 했다. 그녀의 얼굴을 처음 제대로 보았을 때 나는 그저 평범한 외국인 여성이라고 생각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다. 그런데 선글라스가 벗겨진 순간 내 시선은 그녀의 왼쪽 눈가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눈에서 관자놀이까지 이어지는 가느다란 흉터가 있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선명한 흉터였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아물어 생긴 자국 같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지은의 이미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은도 5살 때 교통사고로 정확히 같은 위치에 상처를 입었다. 어린이집 소풍을 갔다가 자갈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날카로운 돌에 눈가를 다쳤던 것이다. 당시 의사는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했지만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살아가면서 그런 작은 상처 하나쯤은 누구나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 낯선 여성의 눈가에 있는 흉터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우연의 일치일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치와 모양이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녀는 내가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는지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다시 선글라스를 쓰려는 찰나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만 눈 옆의 상처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다. 아, 이거요? 어릴 때 다쳤어요. 기억 잘 안 나요. 말투가 어색했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님이 분명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일본에서 오셨나요? 아까 전화할 때 일본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네, 일본에서 왔어요. 왜? 물어보세요.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다. 세상에는 일본에서 온 여성이 수없이 많고 눈가에 흉터가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내 직감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일본에서 어디에 사셨나요? 그녀는 잠시 주저하더니 대답했다. 도쿄 근처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 그 단어가 내 귀에 울렸다. 손에 땀이 배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하며 다시 물었다. 고아원이요? 언제부터 고아원에 계셨나요?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거 5살쯤? 5살. 지은이 사라진 나이였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졌다. 혹시 한국 출신이신가요?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의아함과 경계심이 섞인 표정이었다.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어릴 때 한국에서 일본으로 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억이 거의 없어요. 내 심장은 이제 귀에서 들릴 정도로 크게 뛰고 있었다. 자제력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지고 있었다. 일본, 고아원, 5살 눈가의 흉터, 그리고 한국 출신이라는 사실까지. 그녀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내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제가 너무 실례했네요. 다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제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거든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주인 여성이 주방에서 소리쳤다. 지수 씨, 배달 준비됐어요. 그녀는 내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다. 지수, 지은과는 다른 이름이었다. 하지만 입양된 아이들이 새 이름을 갖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왔다. 차에 앉아서도 한동안 진정되지 않는 심장 박동을 느꼈다. 이성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성의 직감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여성이 정말 내 딸 지은일까?
30년간의 기다림 끝에 정말 그녀를 찾은 것일까? 아니면 이것도 또 하나의 실망으로 끝날 또 다른 헛된 희망일까? 차를 출발시키며 나는 결심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알아보리라고.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답을 찾아야 했다. 별장으로 돌아온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반달이 어두운 하늘에 걸려 있었고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만난 여성의 얼굴이 계속 맴돌았다. 특히 그 눈가의 흉터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지은이 다쳤던 날 나는 병원 응급실에서 울고 있는 딸을 안고 있었다. 의사는 흉터가 남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거라고 했다. 당시 미용 성형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특별한 치료는 없었다. 나는 깊이 걱정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의 작은 상처 하나쯤은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멀리 보이는 마을의 불빛은 대부분 꺼져 있었지만 간간이 켜진 몇 개의 불빛이 작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고향 밥상일까?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통해 일본의 고아원 정보를 검색했다. 도쿄 근처의 모든 고아원 리스트를 확인하고 30년 전 기록을 가지고 있을 만한 곳들을 따로 메모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찾아갔던 곳들과 대조해 보았다. 대부분은 이미 방문했던 곳들이었지만 몇몇은 미처 가보지 못한 곳도 있었다. 지수라는 이름도 검색해 보았다. 일본에서 한국계 아이들에게 흔히 붙이는 이름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다. 단지 한국에서 비교적 흔한 여성 이름이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검색을 이어가던 중 문득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가 정말 내 딸이라면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그녀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30년간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생모라고 나타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새벽녘 결국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다. 깊은 생각에 잠긴 채로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아침이 밝았을 때 나는 이미 옷을 갖춰 입고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다. 어젯밤의 고민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직접 다시 그 식당에 가보기로 한 것이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이른 아침이었다. 고향 밥상은 문이 닫혀 있었다. 영업시간을 확인해 보니 점심시간부터 열리는 듯 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마을을 천천히 걸어 다녔다. 아침장을 보러 나온 노인들,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 농사일을 시작하는 농부들. 평화로운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다시 식당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보다 한산한 분위기였다. 주인 여성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머, 어제 오신 손님이네요. 또 오셨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제 음식이 맛있어서요. 오늘도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주인이 물을 가져다 주자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어제 일본어로 전화하시던 직원분은 오늘 안 계신가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 지수 씨요? 오늘은 오후 늦게 나올 거예요. 배달 일이 있어서요. 그러시군요. 혹시 그분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실은 제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있어서요. 주인의 표정이 경계하는 듯 변했다. 죄송하지만 직원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나는 서둘러 덧붙였다. 물론이죠. 이해합니다. 다만
그분이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는지 정도만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주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지수 씨는 한 1년 전부터 일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오래 사셨나 보네요? 네, 거의 평생을 일본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도 여기 와서 배웠어요. 정확한 사연은 저도 잘 몰라요. 지수 씨가 자기 이야기를 잘하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듣자 내 가슴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은이 사라진 지 30년. 거의 평생을 일본에서 보냈다는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맞아떨어졌다. 혹시 지수 씨의 성은 어떻게 되나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미야모토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일본 성이죠. 일본 성씨. 아마도 입양된 가정의 성을 따랐을 것이다. 더 이상의 질문은 주인의 의심을 살 것 같아 자제했다. 그런데 손님은 무슨 관계로 지수 씨를 찾으시는 거예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너무 이른 것 같았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살 때 알던 지인의 딸과 닮아서요. 혹시나 해서요. 주인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아, 그렇군요. 지수 씨가 오면 제가 손님 얘기를 전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올게요.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오후 그녀를 다시 만나러 올 것이다. 그리고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것이다. 오후 5시 나는 다시 고향 밥상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맞은편 작은 카페에 앉아 식당을 지켜보고 있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지켜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마침내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한 그녀는 헬멧을 벗고 식당으로 들어갔다. 오늘도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났다. 이제 직접 대면할 시간이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저녁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그녀는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나를 보자 잠시 걸음을 멈추었지만 이내 다시 일을 이어갔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를 주문했다. 식사가 나오는 동안 그녀를 관찰했다. 움직임, 걸음걸이, 습관적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모습까지 어딘가 지은을 닮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지은의 5살 모습만을 기억하는 나로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향했다. 그때 마침 그녀도 주방에서 나와 카운터 뒤에 서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어제도 뵈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제 오셨던 분, 제 명함 받으셨죠?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는 망설이는 듯 했다. 그때 주인이 다가와 말했다. 지수 씨, 오늘 배달 끝났으면 일찍 퇴근해도 돼. 어제 늦게까지 일했으니까. 그녀는 주인을 바라보더니 대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혹시 퇴근하시면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그녀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다. 경계심과 호기심이 섞인 듯 했다. 잠시 고민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15분 후 우리는 마을 중심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실내에서는 좀 어색해 보였다. 커피가 나오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리고 왼쪽 눈가의 흉터가
다시 내 시선을 붙잡았다. 어제 갑자기 질문해서 미안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런데 왜 저를 찾으셨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그녀가 놀라거나 두려워할 수도 있었다. 지수 씨, 실례가 안 된다면 몇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셨죠? 언제부터 그곳에 계셨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기록상으로는 5살부터요. 그 전의 기억은 없으신가요? 그녀의 눈빛이 흐려졌다. 아주 희미하게요. 따뜻한 손, 누군가 안아주던 느낌, 그리고 북적이는 곳에서 길을 잃은 기억. 내 심장이 요동쳤다. 신주쿠역에서 지은이 사라진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혹시 붉은색 옷을 입었던 기억은 있으신가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 유일한 어린 시절 기억 중 하나가 빨간 원피스예요. 그리고 나는 숨을 참고 기다렸다. 작은 노란색 머리핀과 곰인형도 있었어요. 눈물이 내 눈가에 고였다. 지은이 실종된 날 그녀는 빨간 원피스에 노란 나비 머리핀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항상 들고 다니던 작은 곰인형도 있었다. 지수 씨, 혹시 본명이, 혹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 목이 메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미야모토 치카라고 불렸어요. 하지만 고아원 원장님은 제가 처음 왔을 때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혹시 그 이름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기억나지 않아요. 오래전 일이라 고아원 기록에도 불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었다. 빨간 원피스, 노란 머리핀, 곰인형, 5살 눈가의 흉터, 도쿄에서의 실종.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지수 씨, 저는 30년 전 도쿄에서 5살 딸을 잃어버렸어요. 신주쿠역에서요. 그 아이는 빨간 원피스에 노란 나비 머리핀을 하고 있었고 작은 곰인형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 눈가에 교통사고로 생긴 흉터가 있었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컵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 딸의 이름은 지은이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카페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고 나 역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서요. 내가 겨우 말을 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항상 알고 싶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침묵이 흘렀다. 어색함과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어렸을 때부터 꿈에서 자주 보였어요. 빨간 옷을 입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는 꿈.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고아원에 처음 왔을 때 저는 한국어를 할 수 있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잊어버렸죠. 일본 가족에게 입양되었고 완전히 일본인으로 자랐어요. 입양 가정에서는 어땠나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다. 나쁘지 않았어요.
미야모토 가족은 친절했고 필요한 것은 다 제공해 주셨어요. 하지만 항상 뭔가 빠진 느낌이었죠. 소속감이 없었달까? 언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1년 전이요. 양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저는 더 이상 일본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느꼈어요. 어딘가에서 제 뿌리를 찾고 싶었죠.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작은 마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서울에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혼잡했고 낯설었죠. 우연히 인터넷에서 시골 일자리를 찾았고 여기 오게 됐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 좋았어요. 나는 천천히 손가방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다.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5살 지은의 사진이 나왔다. 빨간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게 제 딸 지은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받아들었다. 한참 사진을 바라보더니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거기에는 동물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다. 이 코끼리.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코끼리 앞에서 찍은 사진. 기억나요. 코끼리가 물을 뿌려서 다들 웃었던.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 사진은 지은이 실종되기 3달 전에 찍은 것이었다. 우리가 서울 동물원에 갔을 때 코끼리가 갑자기 물을 뿌려 우리 모두가 놀라서 웃었던 순간이었다. 기억나는 건가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단지 이 장면이 너무 선명해서요. 마치 꿈에서 본 것 같은 더 많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지은의 4번째 생일 파티, 첫 유치원 소풍, 아빠와 함께 바다에 갔던 날. 그녀는 대부분의 사진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가끔 특정 장면에서 이상하게 친숙하다라고 말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일본에서 간호사로 일했고 음악을 좋아했으며 특히 피아노 연주를 즐겼다. 지은도 어릴 때 음악에 소질이 있었고 장난감 피아노를 좋아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의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졌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녀가 정말 내 딸 지은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확실히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DNA 검사를 하면 우리가 친모녀 관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알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음 날 서울로 함께 가기로 약속했다. 의료기관에서 DNA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카페를 나서면서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혹시 마음에 걸리는 질문이 있다면 지금 물어봐도 좋아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만약 제가 정말 지은이라면 왜 그날 제 손을 놓으셨나요? 질문의 칼날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30년간 나 자신에게 수없이 물었던 질문이었다. 왜 그날 단 1초라도 아이의 손을 놓았는가? 단 몇 초였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다. 기차표를 확인하느라. 그리고 돌아보니 이미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작별했다. 각자의 마음에 복잡한 감정을 안고 내일의 만남을 기약하며 다음 날 아침
나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마을에 도착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녀를 기다렸다. 어제의 만남 이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너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다. 평범한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선글라스는 쓰지 않았다. 왼쪽 눈가의 흉터가 햇빛에 더 선명하게 보였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수 씨. 잘 주무셨어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거의 못 잤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미소로 답했다. 우리는 함께 내 차에 탑승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약 2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점차 대화가 시작되었다. 지수 씨는 일본에서 어떤 생활을 하셨어요? 내가 물었다. 평범했어요. 학교 다니고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했죠. 도쿄의 종합병원에서 일했고요. 그녀가 대답했다. 양부모님은 엄격하셨지만 제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셨어요. 친구들이나 연인은 있었나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대답했다. 친구들은 몇 명 있었어요. 연인도 한 명 있었죠.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항상 뭔가 빠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소속감이 없다고 할까? 한국에 온 이후로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적응해 가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한국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쩌면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갔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 일본식 카레와 한국의 김치찌개, 취미 독서와 하이킹, 좋아하는 음악 클래식과 재즈까지. 놀랍게도 그녀의 많은 취향이 내 취향과 비슷했다. 마치 유전이 된 것처럼. 서울에 도착한 우리는 먼저 병원으로 향했다. 사전에 예약해둔 종합검진센터였다. DNA 검사를 위한 구강세포 채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면봉으로 볼 안쪽을 문지르는 것으로 끝났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검사를 마친 후 우리는 근처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사하는 동안 대화는 더 깊어졌다. 만약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일치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질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솔직히 그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단지 찾는 것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이다. 글쎄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30년간 당신을 찾는 것만 생각했지, 찾은 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진실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식사를 마친 후 나는 그녀에게 제안했다. 오늘 하루 서울에 머물다 갈까요? 내일 아침에 돌아가는 건 어떨까요? 서울 구경도 하고.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오랜만에 서울에 왔으니까요. 우리는 서울 곳곳을 둘러보았다.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까지. 관광객처럼 여행을 즐겼다. 그러면서도 계속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의 일본 생활, 내가 지은을 찾기 위해 했던 노력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 저녁이 되어 호텔에 체크인했다. 2개의 인접한 방을 예약했다. 그녀를 방까지 데려다 준 후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정말 내 딸 지은일까? 모든 정황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만약 정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30년의 시간은 너무나 길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한 타인이나 다름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어제보다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져 있었다. 대화도 더 자연스러워졌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네, 생각보다 편하게 잘 잤어요. 당신은요? 저도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네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서울을 떠나 다시 시골 마을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녀가 문득 물었다. 혹시 제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지은의 아버지. 내 전 남편은 지은이 실종된 후 1년 만에 우리 결혼 생활을 끝냈다. 견디기 힘든 상실감과 서로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은 산산조각 났다. 당신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대학 교수였죠. 지적이고 책임감 강하고 가족을 사랑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진 후 우리는 그 상실감을 견디지 못했어요. 1년 후에 이혼했죠.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10년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당신을 찾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아버지를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된 것을 아쉬워하는 듯 했다. 다른 형제자매는 없나요? 아니요. 당신이 사라진 후 난 다른 아이를 갖지 않았어요. 당신만이 내 유일한 아이였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시골 마을에 도착하자 나는 그녀를 고향 밥상 앞에 내려주었다. 일주일 후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그녀가 말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가 대답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각자의 마음에 기대와 불안을 안고 일주일 후에 만남을 기약하며.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나는 시골 별장에 머물며 하루하루를 기다림으로 보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이 결과가 나오는 날인지 확인했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내일은 어떨지 생각했다. 간간히 고향 밥상에 들러 그녀를 보았다. 바쁘게 일하는 그녀는 나를 보면 미소를 지었지만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둘 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결론도 내리고 싶지 않은 듯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나는 지은의 옛 물건들을 정리했다. 서울 집에서 가져온 상자 속에는 그녀의 유치원 그림, 작은 옷들, 장난감 몇 개가 있었다. 30년간 소중히 보관해온 것들이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다. 그녀였다. 결과가 나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만나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마을 뒤쪽 호수 공원이 있어요. 그곳에서 만나요. 10시에.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나는 호숫가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이른 가을이었지만 이날따라 바람이 선선했다. 호수 표면이 잔잔히 일렁이며 햇빛을 반사했다. 정확히 10시 그녀가 나타났다. 평소와 달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손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수 씨. 그녀는 내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다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려운 듯 했다. 결과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서류를 꺼내 펼쳤다. 그리고 말없이 내게 건넸다. 서류 하단에 굵은 글씨로 결과가 적혀 있었다. 친자관계 확률 99.9999%. 숨이 멎는 듯 했다. 눈앞이 흐려졌다. 30년간의 기다림과 찾음이 이 한 줄의 결과로 모두 증명된 순간이었다. 당신이 정말 내 딸 지은이군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엄마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30년간 듣지 못했던 그 부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안았다. 오랜 세월의 그리움과 상실, 아픔이 그 포옹 속에 녹아들었다.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야모토 지수로 살아온 시간이 더 길었으니까요. 괜찮아요. 당신이 편한 대로 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드릴게요.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호숫가를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제는 더 이상 혹시라는 의문 없이 확실한 모녀 관계로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요. 서울에 같이 살아도 좋고 각자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주 만나도 좋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천천히 시작하고 싶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바뀌는 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해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내가 동의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계속 지내는 건 어떨까요? 당신도 별장이 있으니까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안은 놀랍게도 매력적으로 들렸다. 복잡한 서울을 떠나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그것은 마치 운명이 준비한 선물 같았다.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미소 지었다. 나도 이제 도시 생활에 조금 지쳤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곳만큼 좋은 곳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서울의 집은 유지하되 주로 이 마을에서 지내기로 했다. 사업은 이미 충분히 안정적이어서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그녀는 계속 고향 밥상에서 일하면서 천천히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지내려면 한국 이름이 필요할 텐데.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박지은, 제 원래 이름 맞죠? 이제는 그 이름으로 살아볼까 해요. 새로운 시작으로요. 내 가슴이 기쁨으로 부풀었다. 내 딸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지수라고 불러주세요. 지은이라는 이름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천천히 모든 것을 진행해요. 내가 대답했다. 우리의 긴 대화는 해가 질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30년간의 그리움과 상실이 이제 희망과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고향 밥상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종업원이 아니라 내 딸이었다. 주인 여성에게 우리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 그녀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세상에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딸을 우연히 만나다니. 주인이 감탄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30년의 시간이 만들어 놓은 간극은 아직 존재했지만 이제 그 간극을 메워갈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다. 계절이 변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찾아왔다. 우리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별장을 정식 주거지로 바꾸면서 나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서울 집은 가끔 사업상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이 조용한 마을에서 보냈다. 도시의 번잡함과 화려함 대신 자연의 평화로움 속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지수, 아니, 이제는 서서히 지은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그녀도 변화하고 있었다.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그녀는 여전히 고향 밥상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주방장으로 승진해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일본에서 배운 요리 기술을 한국 음식에 접목해 독특한 메뉴를 개발했고 이것이 식당의 인기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한 관계가 되어갔다. 서로의 취향, 습관, 생각을 알아가는 과정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다. 때로는 놀랍도록 비슷한 면이 발견되기도 했고, 때로는 전혀 다른 부분을 발견하고 서로 웃기도 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요리를 하면서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어졌다. 그녀가 처음으로 내 별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은 겨울에 첫 눈이 내린 날이었다. 창밖으로 펑펑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릴 때 기억이 점점 더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특히 꿈에서 엄마가 내 머리를 빗겨주던 모습, 아빠가 어깨에 태워주던 기억. 그래도 기억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기억들이 당신의 일부니까. 내가 대답했다. 가끔은 그날에 대한 기억도 스쳐 지나가요. 역에서 손을 놓치고 울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 미안해요. 그날 내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모두 원하지 않은 일이었고, 이제는 서로를 다시 찾았으니까요. 봄이 되었을 때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집을 마련했다. 마을 중심가에서 멀지 않은 작은 집이었다. 일본에서의 저축과 여기서의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다. 그녀는 집을 꾸미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일본과 한국의 스타일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었다. 집들이에 초대할게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지. 무슨 선물을 가져갈까? 내가 대답했다. 그냥 오세요. 엄마가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엄마라는 단어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입에서 나왔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녀가 어느새 편안하게 나를 엄마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때마다 내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집들이 날 나는 일찍 도착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그녀가 문을 열어주었고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엄마. 집 안으로 들어서자 특별한 향기가 풍겼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와, 이렇게 많이 준비했구나. 내가 감탄했다. 엄마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준비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식사 중에 그녀가 말했다. 엄마 다음 달에 일본에 다녀오려고 해요.
양부모님 묘소도 찾고 몇 가지 정리할 일이 있어서요. 그래, 당연히 가봐야지. 내가 대답했다. 혼자 가는 건 괜찮겠어?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실, 엄마도 같이 가면 어떨까 해요. 엄마도 그곳에 많은 추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양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들이 저를 잘 키워주셨으니까. 그 제안은 내게 큰 의미가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두 세계를 연결하려는 시도였다. 과거와 현재, 일본과 한국, 미야모토 가족과 박가족. 좋은 생각이야. 꼭 같이 가자. 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식사 후 그녀는 작은 앨범을 꺼냈다. 일본에서의 그녀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시절. 내가 놓친 그녀의 모든 순간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이건 엄마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복사본을 만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고 싶을 것 같아서요. 나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그녀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다. 여름이 와서 우리는 약속대로 함께 일본을 방문했다. 도쿄에 도착한 첫날, 그녀는 나를 신주쿠역으로 데려갔다. 30년 전 지은이 사라진 바로 그곳이었다. 여기서 길을 잃었어요. 그녀가 여간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상하게도 이곳만큼은 기억이 선명해요. 우리는 말없이 그곳에 서 있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위로가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미야모토 부부의 묘소를 찾았다. 그녀는 꽃을 놓고 기도했다. 그리고 나를 소개했다. 어머니, 아버지, 제 친어머니세요. 30년간 저를 찾아다니셨대요.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딸로 살아서 행복했어요. 이제는 두 개의 가족을 가진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네요. 그녀의 말에 나도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미야모토 씨, 제 딸을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그녀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그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볼게요. 일주일간의 일본 여행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었다. 그녀의 과거와 내 아픔이 있던 곳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두 정체성을 모두 받아들이고 미야모토 지수이자 박지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나 역시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가을이 다시 찾아왔다. 우리가 처음 만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고향 밥상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며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치유되었는지. 엄마, 저도 이제 알아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뭘? 내가 물었다. 왜 이 시골 마을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하필 고향 밥상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왜 하필 엄마가 그날 이 식당에 들어왔는지, 그건 뭐였을까? 내가 따라 물었다.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다.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계획한 것처럼.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찾지 못했던 딸을 하필 내가 마음의 휴식을 찾아 떠난 시골 마을에서 만나다니.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특별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서로를 찾기 위해 태어난 거야. 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실, 그녀가 조금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이제 제 이름을 완전히 바꾸려고 해요. 법적으로요. 박지은으로. 정말? 내가 놀라며 물었다.
네. 미야모토 지수로서의 삶도 소중했지만 이제는 진짜 제 모습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와 같은 성을 갖고 싶어요.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내가 모든 절차를 도울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울 병원의 간호사 자리를 제안받았어요. 일본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서요. 서울로 가려고 내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다. 이제 막 가까워졌는데 다시 멀어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서울과 여기를 오가려고 해요. 주중에는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이곳으로 올 거예요. 엄마도 서울에 집이 있으니까 우리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일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곳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이곳은 제게 고향 같은 곳이에요. 첫 기억은 도쿄지만 진짜 저를 찾은 곳은 여기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계획하며 저녁 식사를 마쳤다. 식당을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니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내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릴 때 일본에서 자주 별을 봤어요. 그때마다 왠지 모르게 슬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같은 하늘 아래 어딘가에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던 거예요. 나도 매일 밤 창밖의 별을 보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지내는지 생각했단다. 내가 말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 그래,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야. 밤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다. 가을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30년 전 같은 계절, 내 손을 놓고 사라졌던 작은 소녀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 내 옆에 서 있었다. 긴 시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찾았다. 인생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때로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기도 한다. 내게 있어 딸을 잃은 것은 평생의 고통이었지만 그녀를 다시 찾은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더 이상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았고 악몽도 꾸지 않았다. 그저 딸의 웃는 얼굴이 꿈에 나타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오늘 같이 등산 갈래요? 마을 뒤 산의 단풍이 정말 예쁘대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 딸. 1시간 뒤에 준비하고 있을게.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같았지만 내 마음속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나는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잃어버렸던 내 일부를 되찾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현재를 감사히 여기며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되니까.